여러 발의 총성이 노르웨이 북부의 차가운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거센 북풍이 나무를 흔들고 눈송이를 날리는 험한 날씨 속에서도 공중에 매달려 있던 타겟들이 정확하게 가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시속 40km의 강풍 속에서도 완벽한 정확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미군 출신 저격수의 얼굴이 경직되었고 자신 있게 가지고 왔던 총이 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안일함 때문에 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보호자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미군 출신 저격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방금 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몇몇은 우와 하는 탄성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그 작은 사격장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 사격 코치의 진정한 실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스포츠 전문 기자 한스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20년간 스포츠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스타들을 인터뷰해왔고 올림픽부터 작은 지역 대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경기들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기적과 감동이라는 단어를 들어왔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과장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다는 특별한 이야기들은 더욱 그랬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죠. 한스, 노르웨이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 한국인 사격 코치가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신기한 일을 하고 있다더라. 또 그런 이야기구나. 저는 시큰둥하게 넘겼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코치가 유럽의 시골 마을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노르웨이는 이미 훌륭한 사격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겨울 바이애슬론의 강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던 유럽의 숨은 스포츠 영웅들이라는 시리즈의 주제가 마침 필요했던 시점이었죠. 다른 기자가 임신으로 물러나면서 급하게 제가 맡게 된 일이었는데 소재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하는 마음 반,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겠다는 마음 반으로 저는 노르웨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오슬로까지는 1시간 반,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더 가야 했습니다. 갈수록 황량해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버스에서 내리자 매서운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11월은 이미 겨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중심가는 조용했고 사격장이라고 안내된 건물은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까?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격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최영호 코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상과 달리 전혀 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세와 몸짓에서는 오랜 훈련을 거친 프로의 품격이 느껴졌죠. 최영호 코치는 아이들의 자세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력과 동시에 따뜻한 미소가 어우러져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잠시 훈련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군요. 안데르센 기자님이시죠? 연락받았습니다. 네, 취재차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작은 마을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지 의문이었어요. 제 무례한 말에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럴만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곳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이젠 압니다.
그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권하며 사격장 한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대회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유난히 많은 1등 메달이 눈에 들어왔죠. 코치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죠? 제가 먼저 묻자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특공대 저격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0년 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깨 부상으로 은퇴하게 됐죠. 총을 놓아야 한다는 현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시절 유럽 연수를 왔을 때 만났던 노르웨이 친구 덕분에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노르웨이였죠? 한국에서도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요. 한국은 이미 훌륭한 사격 인프라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사격에 관심이 있지만 제대로 된 지도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제가 필요한 곳은 여기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경찰특공대 출신이면 실력이야 뛰어나겠지만 그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또 별개 문제 아닌가? 첫 학생이 누구였어요? 에리카라는 12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말수가 적고 늘 구석에 있는 아이였죠.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사는데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총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말했죠. 에리카야, 사격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란다. 그 말이 통했는지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자 최영호 코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에리카는 지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그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네요. 코치님, 저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죠. 제가 가르치는 건 사격 기술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는 걸. 저는 노트에 그의 말을 적어 내려가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목격하게 될 일들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명이나 가르치고 계세요? 15명입니다.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죠. 오늘 훈련이 끝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사격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눈여겨본 아이는 최영호 코치가 언급했던 에리카가 아니라 안나라는 14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안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아이이기도 하죠. 최 코치가 속삭였습니다. 안나는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나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늘 무언가에 못마땅해 하는 듯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왜 특별하면서도 어려운가요? 천재는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안나는 처음 총을 잡은 날부터 남다른 실력을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재능에 의존하려 한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최 코치는 안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자세를 점검했습니다. 안나는 총을 들어 올리자마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총은 너무 무거워요. 제가 집에서 아버지 총으로 연습할 때는 이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안나야, 훈련용 총은 실제 총보다 조금 더 무거워. 그래야 실제 대회에서 가벼운 총을 들었을 때 더 정확해질 수 있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지금도 충분히 정확하단 말이에요. 안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총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5발을 쐈어요. 모두 9점대의 높은 점수였지만 그중 어느 것도 10점 만점은 아니었습니다. 봐요. 9.7이라니. 이건 이 무거운 총 때문이에요. 안나가 투덜거리자
최 코치는 그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안나야, 저게 정말 총 때문일까? 내가 방금 숨을 쉬는 패턴을 봤니? 급해졌어. 첫 번째 사격에서 9.7이 나오자 다음 사격 전에 숨을 깊게 고르지 않았지. 왜? 잘 모르겠어요. 10점이 나올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9.7이 나오자 다음번엔 꼭 10점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고 그 부담감이 호흡을 흐트러뜨린 거야. 최 코치는 자신의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격하게 될 그 놀라운 총이었죠. 내가 보여줄게. 하지만 내가 내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 그는 총구를 천천히 올리며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사격 선수들을 봐왔지만 그의 자세는 뭔가 달랐어요. 마치 물이 흐르는 듯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단단한 강철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첫째, 호흡. 들숨과 날숨 사이의 자연스러운 멈춤에서 방아쇠를 당겨야 해. 둘째, 시선. 관역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관역을 품에 안는다는 기분으로. 탕. 총성과 함께 관역의 정중앙에 총알이 꽂혔습니다. 안나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완벽한 10점이에요. 에리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코치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재능은 시작일 뿐이야. 겸손함이 없으면 그 재능은 너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 그 순간 안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입가에는 불만의 기운이 남아있었죠. 저녁이 되자 최 코치는 사격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그와 저만 남았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안데르센 기자님, 오늘 안나의 모습에서 뭘 보셨나요? 재능 있는 아이가 겪는 성장통 같은 걸 봤어요. 제가 인터뷰한 많은 천재 선수들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죠. 맞아요. 하지만 안나에겐 특별한 부담이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노르웨이 경찰 특공대 저격팀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노르웨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사실을 듣고 저는 안나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동시에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갈등.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한국 경찰특공대 출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안나는 제게 더 적대적이 됐죠. 아마도 아버지와 비교되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가르치시나요? 왜냐하면 안나는 단순히 재능만 있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 안에는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 본인도 모르지만요. 그 마음을 찾는 걸 도와주고 싶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인 코치, 그냥 사격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군. 하지만 아직도 왜 그가 이 작은 마을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곧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일찍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최 코치가 진짜 훈련은 아침에 시작됩니다라고 했던 말이 궁금했거든요. 사격장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이미 여러 명의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보인 아이는 라르스라는 16살 소년이었어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최 코치는 저를 보자 조용히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라르스는 2년 전 스키 사고로 하반신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완전히 포기했었죠. 그런데 사격을 통해 다시 경쟁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르스는 특별히 제작된 거치대에 몸을 고정한 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근육질이었고 팔의 힘으로 조준을 고정하는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좋아, 라르스. 지금처럼 호흡을 유지해. 최 코치의 격려에 라르스는 집중해서 5발을 쐈습니다. 모두 8점 이상의 높은 점수였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칭찬받을 만한 성적이었지만 라르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앉은 자세에서 쏘는 선수들도 10점을 낼 수 있는데 마음먹은 것도 놀라워. 하지만 왜 그들과 비교하니? 너는 라르스고 라르스만의 방식이 있는 거야. 그때 안나가 사격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일찍 왔음에도 최 코치에게 따지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왜 라르스한테는 특별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불공평해요. 최 코치는 안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안나야, 나는 모든 학생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줘. 너는 재능이 있지만 인내심이 부족하지. 라르스는 인내심은 있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고 모두에게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 안나는 입을 다물고 자신의 훈련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계속해서 라르스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봤어요. 시간이 흐르자 더 많은 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11살짜리 쌍둥이 남매인 올레와 잉그리드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도우며 훈련했어요. 9살 막내인 스벤은 총 대신 에어소프트건으로 기초 자세를 배웠습니다. 총알을 맞춘다는 것은 한 점에 마음과 몸을 모으는 것이다. 최 코치의 큰 소리에 아이들이 일제히 예 하고 답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 코치는 아이들과 함께 사격장 옆 작은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제도 초대받았죠. 오늘은 한국 음식의 날이라며 김치찌개를 끓여왔다고 했어요. 노르웨이 아이들이 김치를 먹나요? 제가 묻자 라르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매웠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코치님이 집중력 음식이라고 해서 대회 전에는 꼭 먹어요. 식사 중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나가 라르스에게 다가가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휠체어를 밀어줄까? 식당까지는 경사가 좀 있잖아. 라르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안 돼. 내가 직접 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긴 해. 뭔데? 내 휠체어를 고정할 때 거치대의 각도를 한 번 더 확인해 줄래? 어제 조준할 때 살짝 불안정했거든. 안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최 코치는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갈 무렵 최 코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은 지역 예선전이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안나의 경기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 아이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나는 처음으로 라르스의 도우미를 자청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도움받는 것도 거부했던 아이인데 말이죠. 어쩌면 그 아이도 드디어 팀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무언가 특별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격 실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 한국인 코치. 그의 이야기가 정말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한 스포츠 센터에 여러 클럽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 코치의 학생들은 초록색 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작고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선이 시작되자 다른 클럽들의 시선이 최 코치 팀에 쏠렸습니다. 한국인 코치가 노르웨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라르스가 9.8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자 주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선수가 저렇게 잘 쏜다니. 하지만 두 번째 라운드에서 안나가 순간 실수했습니다. 긴장했는지 9.1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최 코치는 안나 옆으로 가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렬한 미국식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한국 특공대 출신이 가르친 결과인가? 기대 이하인데. 저는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습니다. 군인 스타일의 짧은 머리에 근육질 몸매의 40대 중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목에는 미군 인식표가 보였고 주머니에는 저격수 배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잭 밀러 상사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다른 코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밀러라는 남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사촌 조카가 여기서 사격을 배운다길래 구경 왔지. 그런데 노르웨이가 이렇게 수준이 낮았나? 아니면 동양인 코치가 문제인가? 최 코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완벽함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죠. 성장. 전장에서는 실수 한 번이 목숨이야. 아이들을 그렇게 유약하게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밀러는 자신의 가방에서 접이식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저격수의 총이야. AR-15 기반 맞춤 제작품이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날 따라다닌 녀석이야.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총을 바라보자 밀러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진짜 아저씨가 어떻게 쏘는지 보여줄까? 너희 코치는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최 코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대회입니다. 규정 외의 시연은 안 됩니다. 언제나 규정 타령이군. 그런 겁쟁이 같은 태도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답답하게 굴었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쏘지도 못할 거야. 그 순간 라르스가 휠체어를 밀며 밀러 앞으로 갔습니다. 저격수 아저씨, 정말 대단하시겠네요. 하지만 우리 코치님도 엄청난 분이세요. 한국 경찰특공대에서 최고의 저격수셨대요. 밀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저격수? 그건 진짜 전투와는 차원이 다르지. 거리도 짧고 위협 수준도 낮아. 내가 상대한 적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 최 코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밀러 씨, 제가 학생들 앞에서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은 실력을 가리고 실력이 없으면 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고.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밀러가 도발하자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다른 클럽의 코치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더 보여줘야지. 진짜 실력이 뭔지 말이야. 쫄았어. 안나가 갑자기 최 코치의 팔을 잡았습니다. 코치님, 저격수 아저씨한테 보여주세요. 우리도 코치님의 진짜 실력이 궁금하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눈을 반짝이며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코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안데르센 기자님, 이게 제가 피하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안 되겠네요. 그는 밀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 결과가 어떻든 긍정적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밀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웃었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쪽이 긍정적인 교훈을 주겠지. 자, 어디서 할까? 대회 진행이 잠시 중단되고 모두가 5개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정확한 규칙을 정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밀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대결을 위해 내가 조건을 제안하지. 실사격은 위험하니 에어라이플로 하자고. 거리는 10m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거야. 10발씩 쏴서 점수로 승부. 어때? 감독님들, 이건 훈련의 일부로 간주해주세요. 최 코치가 대회 심판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심판들도 이 특별한 대결에 동의했어요. 먼저 표적 설치를 해야겠군요. 아이들, 도와줄래? 최 코치의 말에 라르스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표적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안나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같이 할게요. 두 아이가 대회용 표적을 가져오려 하자 밀러가 만류했어요. 아니, 아니야. 그런 큰 표적은 재미없어. 진짜 실력을 보려면. 그는 가방에서 사과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런 작은 표적으로 해야지. 진짜 저격수라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해. 최 코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러 씨, 아이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 나는 이런 건 일도 아니야. 자, 저 나무에 사과 5개를 걸어보자. 라르스와 안나가 협력하여 15m 떨어진 나무가지에 사과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는 눈 쌓인 지형에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안나가 밀어주며 함께 작업했어요. 라르스, 이쪽까지가 더 튼튼할 것 같아. 고마워, 안나. 내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사과를 건 두 아이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이미 삭막해져 있었습니다. 추운 공기와 긴장감이 어우러져 누구도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자, 먼저 쏴보시죠, 밀러 상사님. 밀러는 자신만만하게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자세는 분명 전문가의 것이었어요. 탕! 첫 번째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오!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밀러는 연달아 2, 3, 네 번째 사과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5번째에서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 하지만 5발 중 4발이면 충분히 좋은 실력이지. 이제 당신 차례요, 코치님. 최 코치는 심호흡을 하며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안나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할 수 있어요. 라르스가 응원했습니다. 갑자기 강한 북풍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렸고 처음에 건 사과들도 줄에서 미끄러져 내릴 위험해 보였어요. 아, 운이 안 좋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밀러가 비웃음을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 첫 번째 총성과 함께 사과가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했지만 최 코치는 흔들림 없이 연달아 사격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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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발의 총성이 끝나자 5개의 사과가 모두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밀러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재수가 좋았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거리를 20m로. 최 코치는 총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진짜 실력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자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코치님, 죄송해요. 아저씨한테 보여달라고 부추겼어요. 안나야, 호기심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불필요한 대결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야. 밀러는 울상을 지으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최 코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밀러 씨, 당신도 훌륭한 저격수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밀러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 코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계속 경쟁하고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어요. 라르스가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저격수 아저씨, 다음에 다시 와서 우리한테 전장 이야기 들려주시면 안 돼요? 경험담을 들으며 배우고 싶어요. 밀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요. 그렇게 긴장되었던 대결은 의외의 화해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3개월 후 오슬로 국제교류전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최 코치의 팀이 노르웨이 대표로 출전하게 된 것이죠. 밀러는 약속대로 팀의 특별 어드바이저가 되어
함께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안나, 긴장되니? 출전 전 최 코치가 물었습니다. 안나는 예전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코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 페이스대로 하면 돼요. 상대방이 누구든 말이에요.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나는 덴마크 팀의 로컬 챔피언과 맞붙게 되었어요. 경험 많은 선수였죠. 첫 번째 라운드. 안나는 9.8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대방은 9.9점. 근소한 차이였어요. 밀러가 긴장한 표정으로 최 코치에게 속삭였습니다. 상대방이 만만치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밀러 씨, 지금 안나를 믿어주세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먼저 사격했고 완벽한 10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안나가 10점을 내야 동점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경기장에 강한 에어컨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달라진 거죠. 안나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했습니다. 최 코치가 가르쳐준 관역이 총알을 기다린다는 마인드셋을 떠올렸어요. 탕! 총성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판이 점수를 확인하더니 마이크를 들었어요. 완벽한 10점입니다.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최 코치의 팀이 월드컵 3학년 이하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순간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안나가 메달을 받은 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메달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팀원들, 특히 휠체어를 타고도 포기하지 않는 라르스, 그리고 우리에게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밀러 코치님, 무엇보다 포기를 모르는 한국의 정신을 보여주신 최영호 코치님의 메달이에요. 그 순간 안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한국 국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국기와 함께 흔들며 말했죠. 이제 저는 노르웨이인인 동시에 조금은 한국인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취재한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이제 국제적인 화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밀러가 최 코치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최 코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변화시켰어요. 이게 진짜 팀워크죠. 3주 후 제가 쓴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제목은 총알이 관역을 따라가다 노르웨이 숲속의 한국인 저격수 이야기였어요. 예상치 못하게 덴마크는 물론 북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 달 뒤 제가 다시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최 코치의 사격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벽에는 안나의 금메달 사진과 함께 아이들의 그림이 더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코치는 히어로라고 적힌 라르스의 그림도 보였죠. 기사 덕분에 촌장님이 새 사격장 건설을 승인해 주셨어요. 최 코치가 감사 인사를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코치님이 보여주신 진정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총 실력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이었어요. 안나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반항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한 젊은 사격수의 모습이었어요. 기자님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코치님의 진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격 실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과 헌신이 어떻게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편견의 벽을 허물며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밀러도 이제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긍정적인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힘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총알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 이 한국인 코치의 마음도 아이들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를 맞췄습니다. 이제 그 마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행운을 가진 다행스러운 기자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